제 목숨을 살릴 3천만 원 때문에 평생을 헌신한 제 남편이 자식의 집에서 걸레물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를 빌려준다는 대가로 저희의 전 재산인 집문서를 빼앗아 갔고 잔금을 받으러 간 남편에게 바닥에 돈을 던지며 모욕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게 그 모든 모욕이 녹음된 파일과 남편도 몰랐던 200억 원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라면 이들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저의 마지막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숙자예요. 60이 넘었으니 꽤 오래 살았죠. 제 인생은 저기 재래시장 입구 귀퉁이에 있는 제 작은 채소 좌판이랑 똑같아요. 볼품은 없어도 하루도 걸은 날이 없거든요. 남들처럼 번듯한 연금 하나 나오는 처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전 늘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에겐 우리 영감 김영철 씨가 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 저는 덜덜거리는 낡은 트럭 운전대를 잡고 도매시장으로 향해요.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릴 때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죠. 시장에 도착하면 제 거칠어진 손으로 오늘 팔무와 배추를 골라요. 조금이라도 더 실하고 싱싱한 놈으로 고르려고 애쓰죠. 제 좌판이 있는 시장 입구는 늘 붐벼요. 동이 틀 무렵이면 이웃 상인들이랑 모여서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씩 돌려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달아요. 숙자씨, 오늘 대박나. 서로 덕담을 나누며 웃다 보면 그래, 연금 없으면 어때? 이렇게 우리 영감이랑 같이 벌어서 하루하루 살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에 배가 불렀어요. 제가 시장에서 사람들을 맞을 그 시간에 우리 영감도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동네를 돌아요. 우리 영감 별명이 김 반장이거든요. 이 동네 연탄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나면 다들 우리 영감을 찾아요. 공구 가방은 수십 년은 쓴 것처럼 낡아 빠졌지만 그 사람 손길은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꼼꼼하게 고쳐주고 어르신들 어깨도 주물러주고 나오죠.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해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지만 사람들이 김 반장님 고마워요 하고 꾸벅 인사할 때마다 우리 영감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웃었어요. 전 그런 영감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하루 종일을 그렇게 각자 자리에서 버티고 해가 져서야 집으로 돌아와요. 낡은 연립주택, 그 작은 밥상에 둘이 마주 앉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시장에서 떠리로 가져온 생선 반토막이 반찬의 전부일 때도 많았죠. 그래도 우린 서로에게 먼저 살점 한 줌이라도 더 얹어주려고 했어요. 오늘 고생했수다. 영감이 먼저 말하면 저도 당신도 고생했어요 하고 대답하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신뢰와 애정이 다 담겨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둘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욕을 하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둘 다 눈물을 훌쩍이기도 했죠. 그게 저희 부부의 행복이었어요. 참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죠.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한창 손님한테 배추를 팔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더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전 그 자리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어디선가 우리 영감이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영감이 절없고 동네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어요. 땀으로 흠뻑 젖은 영감의 등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죠. 한참을 검사하고 기다린 끝에 의사가 저와 영감을 불렀어요. 의사의 얼굴은 아주 냉정했어요. 제 심장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병에 걸렸대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나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귀를 때렸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서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3천만 원. 저희 부부에게 그 돈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돈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데 영감이 제 손을 꾹 잡았어요. 자기는 괜찮다는 듯이 억지로 웃으면서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수술 날짜만 잡으라.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자기가 다 짊어지려고 했죠. 그날부터 영감은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거래처 사장님들, 시장 상인회, 동네 지인들까지 다 찾아다니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다들 경기가 어렵다, 나도 죽겠다며 손사래를 쳤죠. 며칠을 그렇게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그 사람이 모은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밤마다 돌아오는 영감의 어깨가 하루가 다르게 처지는 게 보였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던 날, 영감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롱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낡아서 번들거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죠.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성훈이 그리고 며느리 박유미가 사는 그 번듯한 아파트로 가는 거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서는 영감의 뒷모습만 바라봤어요. 친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설마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요. 그날 밤 영감은 아주 늦게 돌아왔어요. 저는 밥도 못 먹고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죠. 문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갔는데 우리 영감은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영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죠. 제 얼굴도 보지 않고 피곤하네 한마디 툭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숨죽여 우는 소리였죠. 조심조심 일어나 부엌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전 얼어붙고 말았죠. 어두운 부엌, 그 작은 싱크대에 우리 영감이 엎드려 있었어요. 평생 한 번도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강철 같던 내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도 하던 일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하고 불렀더니 영감이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얼굴을 닦았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냥 눈에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목소리는 엉망으로 갈라져 있었죠. 그건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서툴고 가장 가슴 아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차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 어둠 속에서 내 남편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게 대체 무엇인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우리 영감이 부엌에서 울던 그 소리는 제 가슴에 큰 돌덩이처럼 남았어요. 그 사람은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 사람의 웃음이 일그러져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차마 다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모르는 척 3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딱 일주일이 흘렀는데 제 몸은 거짓말처럼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이 찼고 밤마다 가슴을 누가 쥐어짜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식은땀에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마다 영감은 제 손을 잡고 밤을 샜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과 절망이 그 사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지난번에 그 울음을 억지로 삼키고 있는 게 보였죠. 결국 영감이 저를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시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차트를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러다가는 길에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죠. 영감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감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타들어가는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 영감은 말없이 장롱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입었던 그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여보, 가지마. 목구멍까지 그 말이 차올랐지만 뱉을 수가 없었어요. 제 수술비 때문에 그 사람을 또다시 그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의 절망과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는데 그 모습이 꼭 모든 걸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모욕감을 억누르고 오직 저를 살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 남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저 다녀오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의 시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방에 누워 그 사람이 겪고 있을 일들을 상상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제발 하고 빌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그 차가운 얼굴만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 무릎이라도 꿇고 있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을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밤이 아주 깊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나갔죠. 그런데 현관에 서 있는 영감의 모습은 아침에 나갔던 그 비장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잃고 돌아온 폐잔병이었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결국 안 됐구나. 그런데 영감이 저를 보더니 그 텅 빈 얼굴로 애써, 정말 애써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 걱정 마시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성훈이가 아주 기쁘게 수술비 3천만 원 전액을 줬소. 그 말을 내뱉는 영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정말 우리 성훈이가, 유미가 그 돈을 줬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영감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그 사람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그 돈이 생겼다는 사실에, 제 아들이 결국엔 효자였다는 그 사실에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영감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자식들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죠. 내가 얼른 나와서 뭐라도 해줘야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라도 실컷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다음 날은 모든 게 꿈결 같았어요. 당장 입원 수속을 밟았고 곧바로 수술대에 올랐죠.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있었어요. 며칠 밤낮으로 영감은 제 곁을 지켰어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제가 조금만 뒤척이면 벌떡 일어났죠. 그 사람은 정말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저 때문에 고생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을 더 회복하고 저는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저는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과 무엇보다 우리 자식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우리 집에 돌아오니 정말 살 것 같았어요.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낡았지만 익숙한 이불 냄새가 났고 제 몸은 아직 약했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죠. 우리 영감은 매일같이 저를 위해 정성껏 죽을 쓰고 약을 챙겼어요. 저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이게 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그 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제 몸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데 우리 영감은 반대로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초췌해졌어요. 저는 그저 병원에서 저를 간호하느라 고생해서 그렇다고 며칠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눈은 늘 텅 비어 있었고 제가 잠든 줄 알고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마치 수술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약을 먹으려고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가 차가웠어요.
영감이 없어진 거예요. 놀라서 조용히 화장실 쪽으로 가보는데 베란다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영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지난번 부엌에서 숨죽여 울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깨가 부서져라 들썩이는데 그건 소리 없는 절규였어요. 더 절망적이고 더 처절한 울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매일 밤 저렇게 우는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쿵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영감이 했던 말, 아들 며느리가 아주 기쁘게 줬다는 그 말이 처음으로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에 우리 며느리 박유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그 애는 참 냉정하고 계산적인 아이였죠. 명절에 와도 시부모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몇 달 전에 그 애가 했던 말이 제 뇌리를 스쳤어요. 아버님, 어머님, 요즘은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아세요? 두 분이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면 딱 좋겠네. 늙은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그런 애가, 그런 며느리가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기쁘게 줬다고요? 의심의 씨앗은 며칠 뒤에 싹을 틔웠어요. 병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왔거든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잔금 2천만 원 납부 청구서였어요. 저는 당장 영감을 불렀죠. 여보, 이게 뭐예요? 3천만 원 다 냈다면서 2천만 원이 왜 또 나온 거예요? 영감은 그 청구서를 보더니 사색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 그게 병원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 내가 내일 가서 당장 확인해 볼게. 그 사람의 당황하는 모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영감은 말없이 장롱을 열고 지난번에 입었던 그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꼭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죠. 저는 직감했어요. 지금 아들 집에 가는구나. 3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게 아니었어. 잔금을 받으러 가는구나. 저는 더 이상 우리 영감이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진실을 알아야겠다. 저는 그 사람이 집을 나간 사이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시장 근처에 있는 전파상에 갔어요. 그리고 제 손바닥보다 작은 초소형 녹음기 하나를 샀죠.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도 이런 걸 사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남편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영감이 다음 날 또 입고 나갈 그 양복조끼 안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몰래 숨겨 넣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을 속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곧 알게 될 그 진실이 두려워서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처절했던 울음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안방에 앉아 있었지만 온 신경은 현관문 쪽에 쏠려 있었어요. 양복조끼에 넣어둔 그 작은 녹음기가 제 심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빈 껍데기였어요. 아침에 나갈 때 보였던 그 일말의 비장함이나 절박함 같은 건 온데간데 없고 영혼이 완전히 빠져나간 얼굴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에서는 시큼하고 더러운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건 땀 냄새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모욕의 냄새였어요.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죽은 사람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씻어야겠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그 사람이 벗어둔 양복 조끼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져
그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손바닥 안에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기를 켰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러다 제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목소리요.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세요? 평생 가난하게 사시더니 끝까지. 그리고 우리 영감의 목소리, 제발, 유미야, 제발. 애원하는 그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철퍽 하는 아주 질척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그냥 물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유미의 비명 같은 목소리. 어딜 만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냐고. 아이, 재수 없어. 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건 걸레물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제 남편의 얼굴에 더러운 걸레 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제 아들 성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잔뜩 난 짜증스러운 목소리였죠. 아, 진짜 짜증나게.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해요. 사람을. 영감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잔금을 하고 말하자 성훈이가 폭발했어요. 알았으니까. 이거 갖고 당장 꺼져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수수하고 종이가 흩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돈다발이었어요. 제 아들이 2천만 원을 제 남편의 얼굴에 던진 게 아니라 바닥에 내던진 거예요. 주워 가시라고. 저는 이어폰을 빼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들려온 소리 때문이었죠. 바스락, 바스락. 그건 제 남편이 평생을 김반장이라 불리며 꼿꼿하게 살아온 내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 그 젖은 돈을 한 장 한 장 줍는 소리였어요.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는 종이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남편의 자존심이 영혼이 부서지고 찢기는 소리였어요. 제가 이어폰을 빼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욕실 문이 열렸어요. 영감이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다가 제 손에 들린 녹음기를 봤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녹음기를 보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여보, 여보, 미안하오. 내가 정말 미안하오. 그 사람은 어린애처럼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그 사람을 내려다봤죠.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3천만 원의 진실이 모여. 하나도 빼놓지 말고 똑똑히 다 말해. 그리고 영감은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본물이 터진 것처럼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첫 번째 방문 때 수술비를 부탁했다가 며느리에게 60이면 살 만큼 살았다는 모욕을 듣고 빈손으로 쫓겨난 사실. 그날 밤 부엌에서 울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 때 제 병세가 악화되자 그 사람이 다시 찾아가 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사실을요. 그 대가로 우리의 전 재산인 이 집을, 이 집문서를 담보로 잡혔다는 걸요. 심지어 이자는 연 60%. 사채업자도 그렇게는 안 받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서명을 했대요. 그래도 남도 아니고 친아들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그리고 오늘 3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계약금으로 1천만 원만 먼저 받고 오늘 잔금 2천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방금 제가 들은 그 지옥을 더러운 걸레 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 던져진 돈을 주어야 했다는 사실까지 전부요. 영감은 얼굴을 감싸쥔 채 바닥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영감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평생 참아왔던 울음을 짐승처럼 토해냈어요. 그렇게 꼿꼿하고 단단했던 남자의 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수술 자국이 아직 따끔거렸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안의 모든 것이 바닥에 던져졌던 그 젖은 돈처럼 차갑고 축축하게 식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영감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아주 낮고 차갑게 나왔어요. 일어나요.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보따리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괴짝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간직해온 낡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있었죠. 영감은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주머니를 열어 누렇게 변색된 땅 문서를 꺼냈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자식들 몰래 저한테만 물려주신 내 마지막 재산이요. 이건 우리 영감한테도 평생을 숨겨온 제 비밀이었어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사실 저는 이 땅을 우리 성운이 주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마지막 선물로 남겨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놈은 그럴 가치가 없는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 수십 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는 시골 밭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발표했죠. 바로 평택 고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제 땅이 그 부지에 정확히 포함된 거예요. 그 쓸모없던 땅이 하루아침에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 당장 금매로 팔아주세요. 그리고 며칠 뒤 제 낡은 통장에는 200억 원이라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어마어마한 돈이 찍혔어요. 돈이 들어온 며칠 뒤 저와 영감은 우리에게서 맡았던 그 더러운 걸레 냄새 대신 깨끗하고 말끔한 새 옷을 차려입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갓 찾은 현금 다발이 든 돈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놈의 아파트로 향했죠.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유미가 나왔어요. 우리 부부의 행색을 보고 조금 놀란 눈치더군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들고 간 돈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던졌어요. 그 안에는 현금 3천만 원과 그놈들이 정한 연 60%의 피 같은 이자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빚 갚으러 왔다. 당장 집문서 내놔라. 성은이와 유미는 그 돈가방을 보고 경악했어요. 평생 돈 한 푼 없던 늙은 부모가 갑자기 어디서 이런 돈벼락을 맞았는지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었죠. 성훈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 집문서요. 그거? 그놈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꼭 악마 같았어요. 내가 그걸로 은행에서 내 사업 자금 1억 5천만 원 대출받아서 썼지. 부모 자식 간에 고작 3천만 원 빌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더니 꼴 좋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우리 영감이 억소리를 내며 쓰러질 듯이 휘청였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놈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제 수술비 3천만 원을 위한 담보라고 속여서 실제로는 5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을 자기 사업 자금으로 빼돌린 거죠. 성훈이가 조롱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집 되찾고 싶으면 은행 가서 1억 5천만 원 갚으시든가. 꼴랑 3천만 원 갚고 집문서를 찾으러 와. 영감은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헐떡였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성훈이 그 비웃고 있는 얼굴에 던져버렸죠.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그 200억 원의 돈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유능하다는 로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박유미를 사기 및 신뢰관계 남용에 의한 배임 혐의로 고소했죠. 법정에서 그 두 사람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자기들은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거라고요. 그때 제 변호인이 그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어요. 조용한 법정 안에 그 지옥 같던 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첫 번째 방문 때 60이면 살 만큼 살았다고 말하던 며느리의 모욕. 두 번째 방문 때 수술비 3천만 원 용도로 집 담보를 요구하던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세 번째 방문. 철퍽하고 걸레물이 끼얹어지는 소리, 더러운 손이라며 비명을 지르는 며느리의 폭언. 그리고 이거 갖고 꺼져. 라고 소리치며 돈을 바닥에 던지는 아들의 목소리까지 전부요. 제 변호인은 명확하게 주장했어요. 피고인들은 원고, 즉 제 남편을 기망하여 3천만 원의 수술비가 아닌 1억 5천만 원의 불법적인 사업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문서를 가로챘다고요.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어요. 판결은 금방 나왔어요. 판사님은 인륜을 저버린 파렴치한 범죄라며 혀를 찼죠. 성훈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비록 집행유예로 감옥은 면했지만 더 중요한 판결이 남아 있었죠. 성훈이의 사기 행위로 체결된 그 1억 5천만 원짜리 은행 근저당 설정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모든 것이 역전되었어요. 성훈이는 이제 자기가 은행에서 빼돌린 그 1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은행에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죠. 반면에 저와 영감은 단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우리의 그 작은 집문서를 온전히 되찾았어요. 법정을 나오는 제 표정은 그냥 담담했어요. 이제 막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법정에서 이기고 집문서를 되찾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지독하게 길었던 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감이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을 바친 이 집을 되찾았는데도 그 사람 얼굴엔 기쁨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당장 팔아달라고요. 영감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산 집인데.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저 집엔 우리의 행복한 기억보다 우리 영감의 굴욕적인 눈물과 제 가슴에 맺힌 한이 더 많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집엔 우리 행복보다 당신의 눈물과 내 한이 더 많이 묻어 있소. 다 털어버립시다. 영감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더군요. 집은 가진 돈을 털어 금매로 내놓으니 금방 팔렸어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집 몇 가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전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동네를 떠났죠. 몇 달 뒤 저희는 속초에 있었어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그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예요. 저희는 그 200억이라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으로 받아가 정면으로 보이는 작은 1층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숙잔의 카페라는 조금은 촌스러운 간판을 내걸었죠. 평생 무거운 공구 가방만 메고 다니던 우리 영감은요. 그 나이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거친 손으로 커피 잔을 몇 개나 깨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능숙하게 라떼아트를 그리는지 아주 멋진 바리스타가 다 됐죠. 그리고 평생 흙 묻은 채소만 팔던 저는요. 저도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매일 새벽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나요. 영감은 커피를 내리고 저는 빵을 굽죠. 흙냄새와 시장 비린내 대신 고소한 커피 향과 따뜻한 빵 냄새 속에서 저희는 비로소 정말로 평화로운 저희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이 성훈이는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더군요. 저희가 이긴 그 재판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됐고요. 그러다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땅이 200억 원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돈에 눈이 먼 성훈이와 유미는 미친 듯이 저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평화로운 오후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울렸어요. 어서 오세 하고 고개를 드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6개월 만에 마주한 성훈이와 유미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이지
노숙자가 따로 없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새까맣고 머리는 떡이 져서 그저 초췌하고 절박한 모습이었죠. 그 두 사람은 저희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성훈이가 울부짖으며 기어와 깨끗한 바리스타 앞치마를 두른 우리 영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지. 영감은 그저 가만히 서서 자기 다리에 매달린 아들놈을 내려다봤어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영감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람의 뇌리에는 지금 자신에게 끼얹어졌던 그 더러운 걸레물과 바닥에 흩뿌려졌던 그 젖은 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영감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성훈이는 아마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일으켜 세워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리 영감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놈의 손 옆에 떨어져 있던 아까 커피를 내리다 놓친 작은 우유 피처, 밀크 피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들에게 등을 돌린 채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그리곤 마른 행주로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 깨끗한 앞치마를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죠. 그리고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한 얼굴로 쫓겨나듯 카페를 나갔어요. 딸랑. 문이 닫히고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죠. 영감은 방금 내렸던 커피 두 잔을 그냥 버리더군요. 그리고 새로 원두를 갈아 깨끗한 커피 두 잔을 다시 내렸어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한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빚지지 않은 저희 두 사람의 진짜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인연이라는 것도 서로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바닥에 돈을 던지고 걸레물을 끼얹었을 때 그들의 가족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였어요. 뒤늦게 용서를 구해봐도 이미 떠난 마음을 어떻게 돌리겠어요.